해마다 여성을 둘러싼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여성의 인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등 해마다 여성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도움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피해자 중 75%가 여성이며 그 가운데 10대, 20대 어린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전담해서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신종 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그런 피해자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도 많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지역에 상담시설과 그다음에 피해보호시설 등을 포함해서 700여 곳의 이제 현장 지원 기관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 지원들이 피해자분들을 직접 상담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료 법률 서비스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수사기관과도 두텁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는 협업 게시판을 마련을 해서 신속하게 수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불법 촬영물 등의 차단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도 적절하게 연계를 해서 피해자분들이 즉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장님 취임하신 지 이제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저희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서 네. 한 달 전에 취임하실 때 좀 네. 가장 역점적으로 뭐 이런 걸 좀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을 텐데요. 네.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정말 피해 양상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또 복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폭력 피해도 그 범주나 양상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어서 어떤 피해라도 예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이라면 예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진흥원 구성원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통합화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새 피해는 성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이랄지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랄지 이런 식의 복합 피해들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해라도 복합 피해라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하시게 되면 바로 즉각적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구나. 이런 기관에 접수를 하게 되면 내가 상담부터 의료 지원이랄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기관의 인지도 제고가 피해자분들의 접근성 강화와 일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자. 이런 것들을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맞습니다. 사건이라고 뭐 전 사회적으로 네. 굉장히 놀라게 했는데 그래서 요새 추세는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뾰족한 뭐 그런 대안이 좀 나왔습니까?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원센터가 대리 삭제 기능을 수행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2018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이 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 내에서도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나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저희 그 피해자 지원센터에 그 상담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8천여 분 가까이 됐었고요.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한 영상물들도 21만 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건 저희 기관에 이제 접수된 것만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변에 깔려 있는 피해는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안내해드리고 어떤 피해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 특징을 살펴보면요, 성인들보다는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2018년에 설립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 이제 피해 지원자분들 중에 10대 아동 청소년이 뭐 한 8% 정도의 비중이었다면, 작년에만 해도 그 비중이 18%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사진에 어떤 성적 것들을 합성한 이런 딥페이크랄지, 그다음에 채팅 앱을 통한 성착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 그래서 센터에서도 청소년 보호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신고가 왔을 때, 상담이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착취물이 발견될 때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원을 다각도로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이제 확산 속도도 굉장히 네,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에 올라오는 게시물이나 이런 게 삭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에 이제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곳은 삭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던데 좀 어떤가요, 그게?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런 피해 영상물이 올라오게 되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 영상물이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핫라인을 통해서 삭제 요청을 하고 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거나 이제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드려서 사이트 자체가 차단되거나 폐쇄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사이트들, 성인 사이트들이나 불법 사이트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법의 조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인물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개방적이고 우리 불응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응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직접 이 그 해외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리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관리자 이메일을 통해서 그 삭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도 응대가 안 될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NGO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사이트들의 주소와 서버 관리자분들을 이렇게 알아내서 그렇게 삭제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불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6천여 건이 넘는 그 불법 영상물,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영상물을 삭제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을 강화해서 신속한 삭제를 좀 사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또 이제 게시물을 삭제 요청을 하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하시거나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모든 삭제 지원과 관련해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랄지 신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이랄지 법률 지원도 연계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뭐 트라우마 상담이랄지 피해 회복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적절하게 다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성범죄 피해,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뭐 포털 사이트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라고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셔도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상담 전화들이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상담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그 피해를 입으셔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채널들을 이용해서 전화나 상담, 사이버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즉각적인 안내, 어떤 지원 서비스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어떤 피해를 입으셔도 국가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아시고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보면은 대부분 뭐 재범, 산범 이런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이나 네. 이런 것도 좀 절실할 것 같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14곳의 특화 상담소를 만들어서 지역 단위에서도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 상담소의 기능을 마련해 두고 있고요. 이제 긴급 피난처와 함께 주거 지원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래서 LH나 이런 기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벌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범죄로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들밖에 물리지 못했는데 스토킹 이제 처벌법과 이제 피해자 보호법이 함께 이제 마련이 돼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건 이제 긍정적인 변화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실효적인 조치. 그러니까 실제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실제 집행유예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20%가 채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할 수 있는 어떤 우려,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서 긴급피난처 같은 것들도 마련해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 조치들은 보다 더 강화하면서 엄벌을 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돼야 된다. 그것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요새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약물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서 성추행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투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정말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노력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도 5대 폭력에 대한 이제 통합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잊혀질 권리 보장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이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가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또한 역점 과제로 두고 특히 이제 권력형 성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부산과 경기 남부 지역 1366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피해랄지 사각지대 피해 같은 경우도 여러 복지 체계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폭력 피해자들 또 주변 동거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피해는 여성폭력 피해는 누구나 실은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숨기지 마시고 언제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국가가 그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 안심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 진흥원이 그런 피해자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 처벌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회의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년 3명 중 1명이 불안한 진로와 많은 업무로 인해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 건강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마음 건강지원 서비스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보호연장 아동이고요.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신청한 경우로 3순위인 일반 청년보다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마음 건강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청년마음 건강지원은 3개월간 총 10회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전, 사후 검사를 포함해 회당 50분간 1대1로 이뤄지는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은 A형과 B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우울과 불안 등 일반적인 심리 문제를 겪고 있다면 A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회당 6,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B형의 경우 더 심각한 심리 문제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선택하면 되는데요. 회당 7,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우선 지원 대상 1순위인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상담할 때마다 회당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만 가능하니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카드로 시중에 5개 카드사를 통해 신청받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담 종료 후 서비스 연장이 필요하다면 상담사에게 재판정 소견서를 받아 1인당 3개월씩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마음 건강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4월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평균 심사 기간은 2주 정도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원 미달 사태 발생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의 90% 정도가 지방대학에서 발생했는데요.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 그 해법은 무엇일지 강일구 호서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 조사 결과 오는 2040년이면 대학 입학이 가능한 인원이 2020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할 거라는데요. 지방대학에서는 이미 신입생 미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 지방대학이 학력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일구 호서대 총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의 이제 어려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어려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학력
인구의 감소 이것 때문에 그 입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적에 200여 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36%에 해당하는 이런 학교들이 미달이 났습니다. 99%가 안 된 거죠. 이게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도 지방대 육성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지방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위기의식 이런 게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거의 15년 동안에 등록금 인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5년 동안에 1천억을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립대학들은 큰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 투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은. 지난달 27일이었죠. 교육부가 내년도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정원이 함께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뭐 내년부터 지방대 미달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첨단 분야 정원 배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양극화가 심해지겠죠. 수도권을 늘려주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지만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인재 이탈이 아주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 기반의 산업체가 위축될 것 같고 또 대학도 침체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걱정이 돼서 동시에 지방 경제나 지방 대학, 사립대학 살릴 수 있는 어느 묘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소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나 좌우명이 좀 궁금한데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교육은 가르친다고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학생들이 배워서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대가 변해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태양은 바라보는 자를 향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벤처 정신, 또 도전 정신도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날에 이런 도전 정신이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벤처 정신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대로 있다면 그냥 자멸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카데미즘이 됐든지 또는 학교의 재정 문제가 되었든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소양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갈 정신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어나갈 중요한 가치가 필요한데 이걸 저희는 혁신 가치라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인재 육성에 강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원래 능력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쓰는 능력은 10%에 불과하다고 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90%는 잠재돼 있고 안 쓰는 거잖아요. 이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혁신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나 가정 여건 때문에 저 마음속에 숨어 있든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이제 대학도 이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교육 우리 대학 교육에서 혁신 방향 뭐 이런 게 좀 철학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방에 있는 대학이 경쟁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제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름 붙이긴 크루 제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크루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서 많이 도는 동호인 비슷한 건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흡인력이 있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 지금 학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가 타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대학의 학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타율보다는 자율성에 더 힘을 줘요. 이게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맞는 친구 몇이서 모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남이 시켜서 하는 일보다 훨씬 힘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원을 하게 되면 학과 대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혁신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학과 체제가 있는 걸 다 비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유지하면서 이런 혁신 체제가 적응하는가 봐가면서 확대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대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저출산이 계속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수도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는 소위 말해서 똘똘한 대학들은 살아남을 텐데 경쟁력 이런 게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할까요? 예를 들자면요. 대학하면 옛날엔 전부 아카데미즘입니다. 학부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원 하나 예를 들어보면 MOT 대학원이라고 해서 이건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입니다. 기술적인 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실제 회사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체 사장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졸업하고 나면 전보다 더 나아진대요. 사업 여건도 나아지고 뭐 재정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많이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남보다 조금 앞서서 이렇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퇴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립대학에. 사립대 200여 개 되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사립이 있어요. 이런 대학은 퇴출하고 싶어도 지금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 처리 문제라든가 교수 인력 문제라든가 학생들 처리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어가지고 풀리질 않습니다. 정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하라는 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출구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그럼 말씀이시네요. 훨씬 좋죠. 지금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학을 줄여야 되겠는데 학생도 줄여야 되겠는데 다 하는 것마다 돈 나고 이상하게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가겠다고 하면 편을 봐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그게 사회를 위해서 건전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대학도 좋고 사회도 좋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네, 그런 만큼 이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 대학 육성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뭐 서울대학 따로, 서울에 있는 대학 따로 구별할 것 없이 이렇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준비가 되면 나머지 실력과 이제 경쟁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탄소 중립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장차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요새 인구 회자되는 NFT 캠퍼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학위증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게 졸업장 같은 거 위조도 못 하고요. 본인은 라이센스를 갖고 이렇게 졸업을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반도체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자재도 우리한테 다 주어가지고 우리 실험실에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가면 그날로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지원율도 많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산학 협력에 맞춰서 그렇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수업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맞춤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것도 있고 또 맞춤형도 있고 또 대학이라는 게 또 교수들의 연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섞여 있죠. 분야가. 이 전체적인 걸로 그래서 이건 우리는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데 그 업계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만든다. 또 그 외에도 또 인문학 같은 거 쭉 이렇게 해서 학자를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이제 뭐 대학에 이제 우리 뭐 실험실이나 연구실 이런 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네, 거네요. 많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는 옛날부터 공장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학교 안에 공장이 있고 생산하느냐. 이상한 눈으로 많이 봤는데 외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린 뭐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대학 육성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벤처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하긴 하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이 마음을 넣어주는 게 우리 대학 운영자들의 가장 큰 기본 같은데요. 학생들이 왔을 때 대개 지방대학 학생들이 오면 조금 좌절하고 이런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쭉 늘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희망을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고 너 일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너희 선배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다. 너희도 할 수,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대학 육성하는 방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면요. 서울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린 서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니까 세계 수많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라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엔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이것을 아까 말하는 크루 제도라는 것을 넣어서 학과하고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정말 중요하지만 각 대학들의 그 노력과 변화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총장님이 딱 하나를 이렇게 찝으시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하나만 찝으라니까 좀 쉽지 않은데 어떤 교육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모든 게 생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맞아야 뭐가 됩니다. 우리가 벤처를 시작했지만은 거의 한 30년 전에 시작했어요. 그땐 벤처가 알려지지 않을 때인데 네. 이거 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립대학에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학 이런 걸 하니까 사학을 육성해야 되고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띄워줘야 되는데 이걸 막지 말아야 됩니다. 생태계를 형성해 주면 좋겠고 한 가지만 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지역에서 쓰게 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많은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도 취업을 여기 시켜야 되고 이제 와서 주위에 있는 많은 업체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맞는다 싶어서 이것도 아마 좋은 순환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순환계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려면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잘 채용을 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 할 수 있다고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갖고 다만 야망이 내가 나 잘 되겠다, 나 돈 벌겠다 이런 야망 말고 그건 결과로 오는 것이고 적어도 인간으로서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야망을 가져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네, 저출산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난제 앞에 정부와 교육계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도태를 한다면 학교의 존폐를 고민하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와 지방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지방대학의 위기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